고려거란 전쟁 겨울에 내리는 단비의 저자 길짝이 쓰고 역사 스페셜 평화전쟁 1019 방송작가 박작이 읽어드립니다. 길짝 박작의 역사 썰기, 오늘은 드디어 1018년 12월부터 1019년 2월까지 벌어졌던 구주대첩 전반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세히 썰어볼까요? 1018년 5월 17일 현종은 강감찬을 재상의 자리인 내사실랑에 임명하여 군사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손수 임명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술련 거란의 침공 때 그들의 군대가 한강까지 들어왔다. 만일 그때 강감찬의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백성들이 거란의 옷을 입게 되었을 것이다. 거란 황제 야율용서의 침공 당시 강감찬이 항전을 주장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현종은 강감찬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거란도 살펴볼까요? 소배압의 나이는 이때 7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대를 이끌기에는 많은 나이였죠. 그러나 고려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거란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연로하나 거란 최고의 명장이 다시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소배압을 도통으로, 소허열을 부도통으로, 야율팔가를 도감으로 임명하여 고려를 정벌하게 하였다. 소허열은 소배압의 조카로 1015년부터 고려 정벌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야율팔가는 거란 최고의 영재로 책을 한번 보면 바로 외웠다고 하네요. 백전노장 소배압과 명석한 두뇌의 젊은 인재들로 거란 지휘부가 구성된 것입니다. 정벌에 앞서 야율용서는 흥화진에 편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고려의 성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말한다. 귀순하는 자들에게는 후하게 상을 내릴 것이나 저항하는 자들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거란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첩보가 고려 조정에 당도했습니다. 현종은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2번의 대회전에서 거란군에게 패했습니다. 만일 한 번 더 패한다면 고려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물과 방법이 절실한 순간이었죠. 현종의 선택은 역시 강감찬이었습니다. 1010년부터 1018년까지 고려군 총사령관의 명칭은 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이더라도 서북면 도통이라고 명시해서 지휘 권한을 서북면으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은 상원수라는 직을 신설해서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강감찬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그만큼 현종의 신뢰는 확고했죠. 강감찬은 서열과 영고를 파괴하고 비교적 젊은 관료들로 구성된 지휘부를 결성합니다. 강민총과 조원을 기억하시죠? 1010년 거란 황제 야율용서의 침공 때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경을 지켜낸 사나이들입니다. 그때 서경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과연 강감찬은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았을까요? 고려는 1010년 전쟁이 끝난 이후로 계속 방어선을 보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4개 이상의 성을 쌓아서 거란의 침공에 대비했죠. 소배압은 보주에서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려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해안도로 주위에 계속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완전히 요새화시키고 있었죠. 과연 거란 최고의 명장 소배압은 어떤 전술을 사용할까요? 상원수 강감찬은 흥화진에 있었습니다. 고려 주력군의 기본 주둔지는 안북부였습니다. 따라서 총사령관인 상원수는 안북부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최전선인 흥화진에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거란군이 흥화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란군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뽐냈죠. 흥화진 주위에는 삼교천이라고 불리는 하천이 있었는데요. 이동하기는 좋지 않았지만 겨울인 지금은 얼어붙어 있어서 평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거란군은 흥화진 동쪽에 진을 치고 흥화진을 공격할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흥화진 근처 산골짜기에서 은밀히 거란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매복시킨 정예기병 1만 2천 기였습니다.
또한 삼교천 상류에서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뚝을 만들어 냇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병 1만 2천 명을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후에 큰 동아줄을 소가죽에 꿰어서 냇물을 막고 그들을 기다렸다. 고려사에서는 소가죽을 이용해서 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매복해 있던 고려군은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지금이다! 어느 순간 강감찬의 명에 드디어 뚝이 터졌고 고려기병 1만 2천 명이 출격했습니다. 강감찬의 수공은 상대를 익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추운 겨울이었죠. 물에 젖은 거란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고려군은 그런 거란군을 기습하여 크게 격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했죠. 거란군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배합이 이끄는 본진은 따로 있다는 얘기였죠.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 주력은 강감찬이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흥화진을 우회하는 내륙 쪽 길을 택한 것이었죠. 지난 8년간 여러 번 공격했음에도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소배합은 불가능한 흥화진에 매달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만일 소배합이 주력군을 이끌고 흥화진을 공격했더라면 고려군의 수공에 대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내륙길로 들어간 소배합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강감찬이 아쉬움에 탄식을 했습니다. 소배합이 우리의 함정을 피했군. 강감찬 역시 주력군을 이끌고 안북부로 즉시 남아있습니다. 고려군은 길이 좋은 해안도로를 따라 움직였으므로 거란군보다 이동이 훨씬 수월했죠. 강감찬은 안북부에서 거란군 주력을 기다렸습니다. 험한 산길을 이동한 거란군은 매우 지칠 것이고 그때 안북부에서 거란과 승부를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려군의 기본 전략이었죠. 거란군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안북부에서 동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서 결국 청천강을 넘고 말았습니다. 거란군이 1010년 이후 처음으로 청천강을 넘은 것이었죠. 고려의 군사들은 안북부를 중심으로 한 청천강 이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즉시 명령을 내렸죠. 전군 거란군을 추격하라! 강감찬의 명령에 강민첨과 조원이 선봉이 되어 거란군을 추격했습니다. 드디어 강민첨의 부대가 자주에서 거란군 한 부대를 따라잡아 격파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남아하는 거란군을 따라잡아 격파할 만큼 고려군의 기동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민첨, 8년 전에는 서경을 방어해냈고 6년 전에는 영일만 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거란군과의 야전에서도 승리하네요. 강민첨은 이후 고려 최고의 장수로 평가받습니다. 서생 출신의 무예도 잘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거란군은 이 패배에도 멈추지 않고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12월 21일 조원이 이끄는 고려군이 서경 인근에서 거란군을 기다렸습니다. 거란군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었고 기습적으로 서경을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자주를 지나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조원은 거란군이 계속 남하하고 있다는 정찰병의 보고에 즉시 출격을 명했습니다. 마탄에서 적을 친다. 조원이 이끄는 고려군은 마탄에서 1만이 넘는 거란군을 마주했습니다. 마탄은 평야가 넓게 펼쳐진 지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고려군은 이런 평야에서 1만 이상의 거란군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8년 전 지체문도 이 마탄에서 거란군에 패했었죠. 고려군과 거란군이 함성을 지르며 서로에게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났을 때 거란군 1만여 명이 마탄 벌판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탄 전투에서 고려군이 대승을 거둔 것이었죠. 고려군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동력과 야전에서의 전투 능력 모두 거란군을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원, 고려사의 조원의 기록은 1007년 과거 합격 기록, 1010년 서경을 막아낸 기록, 그리고 1018년의 이 마탄 전투가 전부입니다. 조원의 기록이 매우 부실한 이유는 주로 서북면에서 군사에 관한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조원도 8년간 서북면에서 경험을 쌓으며 강감찬의 서서히 이길 방법에 큰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거란의 주력군이 아니었습니다.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의 주력군은 서경을 동쪽으로 우회해서 남아있습니다.
거란군은 남하하는 동안 3번 전투에서 3번 모두 패배했고 많은 수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배합은 계속 남하를 결정하죠. 8년간 지속된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강감찬은 결국 소배합이 개경으로 직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소배합의 행동에 강감찬은 놀랬지만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마판관 김종현은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즉시 개경을 구원하라.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그것을 가동시킨 것입니다. 강감찬의 명예 김종현은 행군 속도를 2배로 높여서 개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또한 강감찬은 전령을 동북면으로 보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북면 병마사는 군사 3,300명을 보내 개경을 구원하라. 강감찬의 명에 따라 고려 전역의 군사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정권을 가진 원수를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죠. 개경은 평지성이라 서북면의 산성과 달리 공격이 용이했습니다. 거란군이 고려군을 따돌리고 먼저 개경에 도착해서 개경과 현종을 손에 넣는다면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3일 개경 북쪽 40km 지점인 신은연에 거란군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개경까지는 하루 여정에 불과한 거리였죠. 그런데 거란군이 도착했을 때 개경 성 밖의 들판은 모두 불에 타 있었습니다.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없애는 청야작전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개경 사람들은 들판을 비우고 궁궐 안에 들어가 농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거란의 총사령관은 바로 현종이었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서북면에 집중되어 있어서 개경 성 안에는 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개경의 방어를 장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현종이 백성들을 돌아보며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다. 소배합은 개경을 직공하면 8년 전처럼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도망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그런 움직임이 없었죠. 당황한 소배합은 일단 부하 장수를 개경 쪽으로 보내 철군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우리는 철군한다.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였죠. 소배합은 몰래 기병 300기를 개경 동쪽 금교역으로 진입시켰습니다. 개경 안의 병력은 절대 부족했습니다. 소배합이 주력군을 이끌고 개경을 공격하면 순식간에 함락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란의 선봉대가 금교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란군 선봉대가 금교역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현종은 결단했습니다. 출격하라. 숫자는 적지만 궁궐 안에는 왕을 호위하는 최정예 병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을 출격시킨 것이죠. 거란군 선봉대에게 개경의 상황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개경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고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거란군 선봉대 300기가 금교역에 도착했습니다. 개경까지는 말 그대로 지척이었죠. 이대로 밀고 들어가면 개경을 어쩌면 손쉽게 함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찰나 숫자를 알 수 없는 인원이 거란군을 덮쳤습니다. 전투는 삽시간에 끝나죠. 거란군 300기에 맞서 싸운 고려군은 겨우 100기에 불과했습니다. 최정예 고려군들의 실력은 거란군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보다 3배나 많은 적들과 싸워 그들을 모두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즈음 드디어 김종현이 1만 군사를 이끌고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현종은 자신의 다짐대로 개경을 사수해냈고 결국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선봉대가 전멸한 거란군은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고려군들이 사방에서 나타나며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고려군의 포위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과연 소배합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역사 자세히 썰기! 이번에는 개경 성곽의 변천에 대해서 자세히 썰어보겠습니다. 이 성곽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경 성곽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가장 작은 궁성부터 황성, 내성, 나성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현종 시기에는 내성이 없었죠. 내성은 고려 말기에 나성이 너무 커서 방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쌓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종 때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성은 현종 때 축조되었으나 현종 말기인 1029년에 완성된 성곽입니다. 따라서 1019년 구주대첩 때는 없던 성곽이었죠. 이 모습이 현종이 1019년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에 대항하여 사수한 성벽이었습니다.